드디어 큰 구성을 만들어가는 정규제 논 정규입니다. 저는 독립성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하고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내려지는 그 판단이 우리 공동체의 안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 신념과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장면을 지난 십수년간 여러 차례 맞닥뜨리면서 저 또한 독립성의 신화, 전문가의 근거 없는 권위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회의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전문성, 그들의 독립성이 진정하게 발휘되어야 할 때는 뒤로 숨어버리고 사실은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내세워지지 말아야 할 때 되려 뻣뻣하게 고개를 쳐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입니다. 오늘 정준이의 논은 그런 전문성과 독립성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9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화요일 논을 준비하면서 특검이 내란 재판부에 주문할 윤석열의 구형을 기다렸습니다. 논객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러셨듯 저 역시 답답하고 또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죠. 그간의 지기현 재판부가 보여줬던 어이없는 모습, 그간의 윤석열 변호인단과 그 본인이 보여줬던 기가 찬 모습을 충분히 보았던 터라 의뢰없는 법정 필리버스터로 결심 공판까지 연장시켜버린, 그래놓고는 대단한 성과라도 거둔 양 극의양양해하던 변호인들의 모습이 황당하고 짜증났죠. 하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 사전에 저들에 대한 손톱만큼의 연민도 그리지 않는다. 우리들 사전에 저들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용서도 없으리라. 우리로 하여금 미약하게라도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반성이라고는 단 한 톨도 들어있지 않은 그들의 비천한 악마성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끼워져야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형 구형. 물론 이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사형이 구형되었다고 해서 선고 역시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고, 서로 1심 선고가 사형이었다고 해서 이어진 2심과 3심이 그 결정을 그대로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고개도 많다는 것. 그리고 그 구비구비마다 저 내란범들은 여전히 인정도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일 것이고, 그런 그들을 강제된 두려움에라도 떨게 할 힘과 권위는 우리 사법부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첫 단추부터 올바로 꿰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민 일반의 정의감을 공표해주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란범들의 난장판과 그것을 방치하는 재판부의 어이없음을 뚫고 다행히도 특검은 우리 시민 일반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바람대로 사형을 구형하였으며 그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그저 국가가 죄인의 목숨을 뺏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알리고 확정한 느낌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잠시 후 둘째, 우회전입니다.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형을 굳이 구형해야 하고 또 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 방식으로 되도록 간략히 논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을 최악의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 때문에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는 단 세 종류의 선택지만을 주었다는 것. 여러 증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의 유죄성이 명확하다고 할 때 이들 선택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르는 일은 그 죄의 중대함에 대한 판단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양형, 즉 죄의 중대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향과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먼저 성향과 행동 측면에서 보자면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내는 대통령이 된 자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마땅히 보호했어야 할 국민의 삶을 뒤흔든 것. 범행 동기 측면에서 보자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의 소중한 공적 자원을 동원한 것. 수단과 결과 측면에서 보자면 계엄 시도 의혹을 부인하면서 그 뒤로 치밀히 모의했고 국무회의 등 적법 절차를 못 지켰음을 알면서도 그걸 불법하게 조작했고, 비상계엄 해제에 응하지 않은 채 재차 계엄을 모색했고, 그 어떤 경우에도 행해서는 안 될 국회 폐쇄, 국회의원 체포 시도, 언론사 폐쇄, 북한 도발 유도, 고문을 통한 부정선거 조작 시도 등을 행한 것. 피해자와의 관계 측면과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 보자면 불만과 의심 속에서도 신뢰를 유지했던 국민을 속이고 배반한 것. 그리고 내란을 했다는 걸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내란까지 선동했죠. 그 결과 서구지법 폭동사태 등이 유발되면서 심각한 분열상이 뒤따르도록 한 것. 재발 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
전두환 등에 대한 역사적 상업적 단죄가 있었기에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상식적 기대를 위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또다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반성과 개선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윤석열의 내란을 전두환의 내란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을 없앨 수 없답니다. 이 모든 판단 기준을 종합할 때 죄의 중대함을 감하게 해줄 아무런 사유도 받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을 고려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형법이 정한 세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가장 약한 쪽이 아닌 가장 강한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윤석열은 그 어떠한 참작과 고려의 여지조차 남겨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이전과 이후 또 내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었을지도 모를 일말의 고려나 자비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없애버렸던 윤석열에 대한 응벌의 조치로서 논리적으로든 윤리적으로 합당한 면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는 두 번째 단수 윤석열에 대한 선거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이 있고요. 이것을 대변하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란의 지속 기간이 짧았고 수고를 잃거나 심각한 문제에 이행지를 안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사형 회전으로서 국제적 증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장에 대해서는 특검의 논거로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개혁수도 의혹을 부정함으로써 국민을 속였고 전두환이 단죄를 받았는데 그 전두환에 대한 모의 재판을 구형했다고 자랑하는 인간이 설마 전두환이 했던 짓을 저지르기는 하는 거라고 믿어주어 국민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거부하며 사실상 내란을 지속했고 내란을 선포했던 결과로 법원이 윤리적으로 파기됐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적당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제2 구성원으로 남겨보아죠. 이건 전두환보다도 훨씬 중한 죄라고 보아야 할 합당한 사유입니다. 두 번째 입장에 관련해서는 특검이 특별히 논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한다고 해서 집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윤석열이 최악의 죄를 저질렀으니 사법부가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국제인권계에는 사형 집행이 아니고 선고나 구형만으로도 인권에 대한 명백한 혜택가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월 14일에 국제 엠네스티가 낸 성명문에서 지난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개혁 선고는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 부분은 인정했지만 그 결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책임지고 추적이지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권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을 단자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사형, 구형과 선고 이런 인권의 관점에서 대할 때 과연 어떤 차원을 중시할지를 검토할 정도면 일단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용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 또는 집행의 중지, 선고의 중지, 구형의 중지 등을 통해 국제적 인권 기준 충족함으로써 얻은 기타의 국제적 지위가 흔들림으로써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 등에서의 실질적 이익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칙적 관점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들이 중시하는 보편적 인권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100%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키려고 하는 정도가 맞느냐. 저는 인권 전문가가 아니고 그것의 조회가 아주 깊지는 않기 때문에 또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것을 모두 고려할 입장에 있지는 않기에 논객 여러 것 같은 대한민국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실용적 관점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 옳거나 그르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이익과 공익의 관점을 고민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시민의 관점일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시민 일반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개별 시민들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내란의 심각성은 실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서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원칙적 관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인권이라는 건 우리 국제사회가 통일을 이뤄낸 보편적인 성과로서 이를 위해 노력해온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사형 집행뿐 아니라 선고와 구형, 그리고 이것을 애초에 기승하는 사형제도의 존재 자체가 인권 측면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든다고 보는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보편적 인권 개념에서 예외를 두는 순간 퇴행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그 원칙적 입장 역시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형과 사면 없는 무기징역의 도입 등 사형제 완전 폐지가 가능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등의 선고가 저 내란법과 이를 여전히 지지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저는 더 우려하고 우리 사법체계가 물을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을 묻는 것만이 이런 거라서 완벽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채 청렴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대법관으로서 법정에 복귀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 그리고 법원행정처라는 낯선 조직의 책임자가 이렇게나 우리의 시선 안에 자주 들어오고 이렇게나 자주 우리로 하여금 의혹과 신랑을 잘못 뭔가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청렴처장은 퇴임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체계를 잘한 시민들의 투철한 후원 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개헌 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300m 사법권도 온전히 12시 구현될 수 방향 있었기에 출구입니다.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에 전적으로 올바른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헌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안입니다. 다만 직접 재판을 감당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 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도를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서 비상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 왜 이들이 내란에 대해 그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지 부분적으로나마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변명이고 비상개혁의 위헌성은 헌재 판결 결정 후에도 한참 지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이마저도 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있죠. 판사는 재판으로만 말한다는 건가요? 세 번째,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펴보게 된다. 까지 직진입니다. 사법부가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국회와 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단순히 사법부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아픔이라는 표현이 든다. 일부의 자기 반성 분위기로 치장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우회적으로 불만 혹은 유감을 표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본심이 드디어 나옵니다.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황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잡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0년 헌법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 이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적 공론의 실질적 축소와 기퇴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길어졌죠? 핵심은 사법부의 전문성과 목소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법부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시민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작 시민의 목소리와 재판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배제해온 것은 사법부이고 법원 행정처와 같은 대법원장 중심의 위계적 지배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사법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대혁 대법관은 마지막으로 절차적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방향에서 그간 사법부와 개별 법관이 움직여 왔는지를 먼저 묻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에 동의하고 이것을 위해 신중히 나아가는 그 절차에 부분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결국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수되며 그 제도 안에서 사법부 자신이 올바로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실천적으로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시민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고 그 대안이 입법화되기 전에라도 먼저 실천을 해내면 모를까.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가 주도권을 가질 어떤 이유도 없고 그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최우선순위를 차지할 마당도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모든 입법 과정이 그러하듯 자기들도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고 시민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 독립은 주권자인 시민이 부여하는 것이고 그 주권자를 대리하는 국회가 편성해낸 법률의 한도 안에서 성립되는 것이죠. 또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상호 대등함은 주권자가 이들에게 각각 부여한 개별 권한 그중에 사법부는 재판 권한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주권자를 대리하는 국회의 입법 권능 앞에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할 때 개혁의 대상자가 마치 제도의 주인인 것처럼 신용하면서 개혁 입법을 막아 나서는 일은 종종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과 사법부죠. 검찰은 헌법상의 독립이 보장된 사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정부 산하의 일개 외청에 불과했음에도 그것을 주관하는 대통령이나 장관에 의한 개혁에도 저항했음은 물론 심지어 주권자를 대리하는 국회의 입법 권능에까지 저항하면서 마치 자신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해야 할 것처럼 굴었죠. 이번에 소위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 역시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장관, 심지어 대통령을 방패 삼아서 주권자와 이를 대리하는 국회의 권능을 농락하고 사실상 대통령까지 농락하는 양상을 띄었기에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법부는 우리 논의 여러 차례 다뤘고 논객 여러분도 똑똑히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나마 사법부는 헌법상의 기반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형성해내는 제도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국회가 바꾸겠다는 것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모두 겉으로는 국민의 불편, 시민의 권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국민의 대표, 시민의 권능 앞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독립이란 그런 겁니다. 주권자로부터의 독립, 나아가 주권자에 대한 지배, 그것을 통한 자신의 기득권 유지 혹은 강화,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신분제와 특수계급의 창설. 우리 헌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항이 말하는 건 법 앞의 평등이지 법조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2항이 말하는 건 특수계급을 만드는 제도의 불인정과 창설의 금지입니다. 3항이 말하는 건 특권의 부정이며 그런 종류의 권한들의 세습 금지입니다. 이렇게 명확한데 왜 저들은 알량한 법률 용어를 써가며 주권자를 우롱합니까? 당신들이 우리 시민이 이해하고 아는 이 헌법의 조항들을 전혀 달리 알고 달리 해석하고 달리 적용하는 무슨 천부 특권이라도 가졌다는 겁니까? 정중의 돈 9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99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일왕의 명령입니다. 의무적 수행이다. 그러니까 그 항해하는 나한테 기사 띄워서 고위복수자 일 승무원 출발 전에 항해실을 했는데 그때 그 일본인들 승무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위험을. 근데 의무적 수행이니 일왕의 명령이니까 같이 죽으라 이런 뜻이죠. 부장관님 머리가 참 좋으시네. 6년적으로 어떻게 다 아니 다 기억해 다. 저런 다 잘하는 거 개개인 기억 못하는 저런 다 기억. 3,000명 이상이에요. 네, 네. 근데 그 3,000명. 네. 일본 쪽에 3,000명이나 있고. 백패키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야 그러니까 그 의혹을 살 만한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조사를 하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여기서 제안을 한번 하죠. 한일 양국이 그 문제되는 여러 가지 강제 동원과 저런 의혹 사고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소리 때문에 생각하시는 진실 위원회 이런 걸 한번 만드는 걸 한번 좀 호키시마호 얘기 나온 김에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자. 우리 호키시마호 계속해. 호키시마호 살려야 되겠네요. 후쿠시마 진상 조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네. 시민단체 분들 제가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좋은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의원님도 이제 역사이다 하시고 의원님도 하시니까 네. 같이 끼세요. 네. 오늘 여기가 일을 크게 만드는 정말 이건 조생이 찍고 조생이 방방 찍고 우리가 호키시마호 가서 아니 후쿠시마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도 여기 100명 단위가 아니라 몇천 명 단위예요. 그날 사망한 그리고 여기 생존자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 남기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장생탄광이 저 조선인 유해 발굴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는 136분 중에 반 정도가 대구 경북 분들인데 나머지 분들이 함경도, 평안도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해 발굴을 통해서 DNA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쪽과 협력해서 유해 발굴을 같이 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명예회복 또 피해 보상 이런 걸 같이 하자. 그래서 남강이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힌 것을 거꾸로 장생탄광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시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뉴스공장에서 좀 더 좀 치고 나가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거력을 되살리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아주 악법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월요일 날 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 전주 금요일 저녁에 잠시 저희한테 법안 설명을 하면서 처음 법안을 보여줬고 아, 장훈 의원인데 그 전에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습니다.
그 저희가 수차례 법안을 보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고 의견을 내야 되니까 보여달라고 그랬지만 추진단에서는 계속 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저희들한테 잠깐 보여주고 입법력으로 한 것이죠. 장원위원과 함께 다 같이 만들어간 게 아니고 예. 장원위원이었으니까 그 회의하면서 의견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의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냈던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도 있고 거의 합의에 가까운 의견도 있고 한데 그것이 법안에 전혀 상반되게 반영이 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것들이 법안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이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는 꼴이 되겠다. 뭔가 우리가 그 충격을 주고 반전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인식을 하게 돼서 사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왜 굳이 사태까지 했나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우리도 다 이 추인한 걸로 네. 그렇게 비치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의사표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지난 여름에 그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거를 주도한다고 이렇게 가져갔지 않습니까? 공중노동을 나서는 예, 예. 그래서 자문위가 이제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설치가 되고 그걸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자문위원회 구성 그 면면을 보면 이게 반드시 검찰개혁이 굉장히 국민들이 원했던 수사 기소 분리의 지지대로 이렇게 변장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었습니다. 구성이 예. 16분인데 6분 제외하고는 검찰 쪽 의견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네,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러고요. 급격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 10분이고 뭐 쟁점을 좁히자면 보안 수사가 인정해야 된다, 정권 송치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이 10분이고 철저하게 이번에는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6명이고 위원회 구성을 듣기로는 공국 민정수석실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 이것은 처음부터 이게 들러리로 세울 작전이구나.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예. 그래도 우리 안들이 여기저기 반영이 돼서 이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자문위 활동을 하셨는데 이 발표내기 직전 금요일 날 봤더니 이게 뭐야? 이거는 우리 기독교를 졌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 일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빠른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도 이거 정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안을 만들어냈는데 곳곳에 검사들의 시각과 특권을 그대로 녹여놓은 안들이 법안에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만들고 2년간은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규정까지 거기 넣어놨습니다. 그 실제로 검사들이 가서 2년 동안 중수청을 장악을 하고 또 공소청과의 어떤 유착관계를 자기들이 형성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들은 공소청 검사를 계속 하는 이런 그 조항도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픈소스 공개했어요. 알파 마이오를 좋네. 가져다 쓰세요. 이게 굉장히 다르고요.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씁니다. 왜 시뮬레이션이 나오냐면 대부분의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제 주행한 데이터가 없어요. 동영상까지 포함해야 되잖아요. 테슬라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처음에 회사 시작을 잘못했으니까. 전 세계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시간 차이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엔비디아가 우리가 저기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두 가지 좋은 게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압축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시뮬레이션을 10만 개로 제가 돌리면 한 번에 10만 시간씩 압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경우를 따로 모은 실제 동영상을 1700시간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엔비디아가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자전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원래부터 생태계를 잡아먹자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GPU도 그렇게 먹거든요. GPU는 이제 대규모 병렬 연산 처리를 하니까 그걸 돌리기 위한 OS가 따로 필요해요. 그걸 이 친구들이 CUDA라고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라고 해서 병렬 연산을 쉽게 할 수 있게 GPU를 쉽게 줄 수 있는 OS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했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을 그것과 관련된 매출이 10원도 안 나오는데 몇 천억을 써가면서 계속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딥러닝 정리한 거죠. 몇 년을 몇 천억을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 딥러닝 프로그램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CUDNN이나 TensorRT 같은 게 전부 다 CUDA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게 그 위에서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몇 년간 진입장벽을 쌓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는 게 그 알파 마이어를 개발하는데 7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몇천 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마이어에도 몇천 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냐? 이 기반이 되는 GPU는 엔비디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이페리온이라는 OS가 있는데 통합개발 플랫폼. 얘가 그 학습을 하려면 센서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거,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거,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거, 그 음파 탐지에서 들어오는 거, 데이터를 정해놓고 그 규격에 맞는 센서에 들어오는 걸 일관되게 학습을 해야지 이걸 돌릴 수가 있거든요. 테슬라는 그런 니들 거 개발해. 나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다 따라올 테니까.